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자연이 빚어낸 장엄한 걸작들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나라입니다. 웅장하게 솟아오른 알프스 산맥과 눈으로 덮인 봉우리는 스위스를 완벽한 자연의 화폭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한 이 땅에는 맑고 투명한 호수가 펼쳐져 있으며 고풍스러운 마을들과 현대적인 도시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명품 시계, 그리고 선진적인 금융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매력적이고 세련된 여성들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스위스의 가장 흥미로운 매력 16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번. 매력적이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여성들. 스위스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만나는 여성들 역시 남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광활한 산악 지형과 아름다운 유럽의 분위기에 끌린다면 스위스 여성과의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스위스 여성들은 성형 수술이나 과도한 화장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스위스는 야외 활동과 운동이 활발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성들 역시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탄탄한 체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용성과 세련됨을 겸비한 스타일을 자주 연출합니다. 스위스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국가로 유명한데 이러한 가치관은 여성들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스위스 여성들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또한 스위스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존중을 기대하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존중을 돌려줍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의 스위스 여성들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적 소비나 사치로는 쉽게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대신 진정한 자아와 성실한 모습이야말로 그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른 나라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여성들도 정직하고 감사할 줄 알며 야망 있는 남성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지나친 자만심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모험을 즐기는 편이므로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면 그녀와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당신의 성격과 인생 목표를 천천히 알아가려 할 것이며 당신이 스위스 여자친구에서 스위스 아내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예비 스위스 아내는 당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가 그녀에게 특별한 커리어나 삶의 질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단지 위치만으로 관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인격입니다. 15번.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의 시간. 준수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이 나라는 놀라운 효율성과 철저한 시간 엄수로 유명합니다. 평소에 약속 시간에 늦거나 비효율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탄, 편안함, 그리고 약간의 짜증까지 말이죠. 스위스 사람들에게 시간 엄수는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의 만족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들은 마치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라는 정의를 몸소 실천하는 듯 보입니다. 모든 일이 제 시간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BBC에 따르면 스위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현지의 시간 엄수 문화에 대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시간 관리에 감탄하고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다면 정말로 2시 정각에 도착합니다. 2시 5분도 1시 55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지나치게 철저한 시간 준수는 방문객들에게 억압적인 분위기로 다가올 수 있고 결국에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지루한 사람들의 미덕이다 라는 인식에 동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편견에 가깝습니다. 스위스의 시간 엄수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확히 임함으로써 말없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 나아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스위스가 세계적인 시계 생산국이 된 것이 우연일까요? 과연 시간에 철저한 사람들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정확한 시계가 먼저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스위스는 열차부터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시간 엄수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중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 도시의 카페는 오후 4시에 유독 붐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4시에 커피 타임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 세탁실 사용도 철저한 시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를 어기면 곧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나친 시간 준수는 일정한 기대치를 만들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연방철도청이 운영하는 열차 중 정해진 시간보다 3분 이내에 도착한 열차 비율이 87.5%로 목표였던 89%를 달성하지 못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14번.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의 본고장 스위스에 위치한 고타르트 터널은 총 길이 15km에 달하며 고타르트 철도의 핵심 구간으로 꼽힙니다. 이 터널은 우리 주의 괴셰넨에서 티치노, 주의 아이롤로까지 연결되며 생고타르트 산맥을 처음으로 관통한 역사적인 터널입니다. 구조는 단순한 곡선 철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1982년에 개통된 이 터널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습니다. 유럽 각국 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주요 국가의 항만을 철도망으로 잇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에서 가장 높고 방대한 산악 지형인 알프스를 관통해야 했습니다. 알프스는 모나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산맥입니다. 고타르트 터널의 건설은 지리적, 재정적, 기술적 문제 등 수많은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경쟁도 치열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스위스의 기업가이자 엔지니어였던 루이 파브르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압축공기 폭발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무려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타르트 터널은 마침내 완공되었고 인간의 끈기와 창의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이 터널은 알프스를 통과하는 승객과 화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럽 내 무역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3번. 알몸 등산에 대한 벌금. 아무도 옷을 벗고 등산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위스 아펜첼 주에서는 독일인 관광객들이 자주 알몸으로 등산을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9년 아펜첼 주는 특별히 알몸 등산 금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법을 어기고 알몸으로 등산하다가 체포돼 100프랑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혹시 스위스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외에도 스위스에는 밤 10시 이후 소변 금지라는 다소 특이한 규정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놀라곤 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늦은 밤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해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밤 10시 이후 병이 물내리는 행위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라보뉴 마을에는 사진 촬영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규정은 스위스 전역이 아닌 브라보뉴 마을에만 해당됩니다. 이 마을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 오히려 관광객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촬영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12번. 일요일 제한 규정. 혹시 여러분은 일요일에 쉬거나 외출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스위스에 있을 땐 일요일에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 국가라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 배출이 매우 철저하며 거리 곳곳에 다양한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재활용함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벌금은 물론 짧게는 수일간의 구금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이 적용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잔디깎기 드릴 사용, 톱질, 망치질, 심지어 대형 트럭, 운전까지도 일요일에는 금지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스위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 전문 변호사라는 직업도 존재할 정도입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가능한 한 소음을 줄이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 아이에게 황당한 이름을 지으면 법정에 갈 수 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름이 적절하고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녀의 장명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지나치게 황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름을 지을 경우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아이의 이름은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의 문법 규칙을 따라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모욕적이거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폭력, 범죄, 질병 등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도 금지됩니다. 또한 이름은 반드시 아이의 성별에 부합해야 합니다. 성별과 맞지 않는 이름은 아이의 정체성 형성이나 사회적 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논란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종교적 상징성이 강하거나 유명 인물과 같은 이름도 피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이름을 갖게 되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놀림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이름은 또래 사이에서 조롱받을 가능성을 높이며 아이의 심리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른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고 결국 자존감과 자아 정체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번. 초콜릿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 초콜릿은 스위스 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초콜릿을 깊이 사랑하며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해도 여러 번 있습니다. 스위스 초콜릿은 풍부한 맛, 깊은 향, 그리고 뛰어난 품질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보적인 스위스 초콜릿의 비결은 고급 재료, 섬세한 제조 공정, 그리고 첨단 기술에 있습니다. 스위스 초콜릿에 사용되는 우유는 알프스의 맑은 공기 속에서 푸른 초원을 자유롭게 거니는 소들로부터 얻어지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카카오 원두는 세계 최고의 생산지에서 엄선하여 수입되고 전통적인 레시피에 따라 정성껏 볶고 가공됩니다. 또한 스위스 초콜릿은 맛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진한 다크 초콜릿 바, 달콤한 밀크 초콜릿 조각, 부드러운 화이트 초콜릿, 과일이나 피스타치오, 아몬드가 들어간 초콜릿까지 스위스 초콜릿은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초콜릿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콜릿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17가지 허브로 만들어지며 복통이나 경련, 피로감 등 생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용 초콜릿은 스위스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선물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간식입니다. 9번. 껌 씹기 금지. 여러분은 껌을 씹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간식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의 배경에는 현지 문화와 생활 습관이 깊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 것이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식당, 카페, 대중교통처럼 조용한 공간에서는 껌을 씹을 때 나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껌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스위스에서 심각한 환경 위생 문제로 간주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껌을 길에 버릴 경우 최대 2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거리에서 침을 뱉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는 코를 푸는 행동과도 유사한 일상적 습관으로 여겨집니다. 8번. 스위스에서는 개를 키우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강아지를 키우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데에 몇 가지 규정과 책임이 따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반려견 한 마리당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개의 체중과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5kg 미만의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에도 연간 150달러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리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균형 잡힌 사료 공급, 개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복종 훈련 및 사회성과 같은 필수적인 반려견 관리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모든 반려견이 최적의 환경에서 잘 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규정은 엄격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데 따르는 혜택도 많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공원, 레스토랑, 심지어 대중교통까지도 반려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반려견을 위한 수해 진료소, 사료 전문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7번, 세계 최대 규모의 핵대피소 스위스 루체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핵대피소인 조넨베르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피소는 약 1,000개의 벙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이나 재난 발생 시 최대 2만 명의 민간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넨베르크는 스위스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대피소의 건설은 스위스 전 국민을 위한 핵 대피소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함으로써 교통망을 새로 구축하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위한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터널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데에는 약 3,15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이 시설은 각각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도로는 64명 단위로 구획되어 있으며 두 터널 사이에는 7층 규모의 동굴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지휘소, 응급병원, 전파 방해실, 황해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조넨베르크는 1메가톤급 핵폭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핵폭발 수준의 테스트는 도시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 유일하게 실시된 실험에서는 2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등 몇 가지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위스에는 약 3만 6천 개의 벙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조넨베르크는 스위스가 잠재적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설입니다. 6번. 스위스는 공식 언어가 4개. 스위스는 대언어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식 언어가 4개인 나라입니다. 이 4가지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만슈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는 독일어로 전체 인구의 약 64%가 사용하며 스위스 20개 주 중 17개 주에서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주로 서부 지역에서 사용되며 인구의 22.5%를 차지합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인들은 스스로를 로망드라고 부르며 이 지역은 로망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는 남부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사용되며 약 8.1%가 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0.5%가 사용하는 로만슈어는 로망스어 계열 언어로 그라우빈덴 주의 공식 언어입니다. 이처럼 언어가 다양한 이유는 스위스가 지리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영향을 오랜 세월 받아온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각 지역마다 방언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고 미디어 및 학교에서 표준 독일어가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스위스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특히 젊은 세대와 관광지에서는 영어 사용도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대언어 환경은 스위스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서로 다른 지역 공동체 간의 교류와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5번. 전국에 걸쳐 7,000개가 넘는 호수. 스위스는 전국 곳곳에 약 7,000개 이상의 호수가 분포해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스위스는 마치 그림의 엽서 같은 절경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죠. 호수들은 크기와 형태도 다양합니다. 숨겨진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호수부터 바다처럼 넓은 호수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호수들은 일상생활용 식수는 물론 농업용 관계와 산업 생산을 위한 귀중한 담수 공급원으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휴양지로서도 매우 인기가 높아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스위스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관광객들은 보트 타기,
낚시, 수영, 일광욕,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로는 제네바 호수와 콘스탄스 호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남서쪽 프랑스와의 국경에 위치한 제네바 호수는 수면 면적이 580제곱킬로미터로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웅장한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호수는 매우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선사합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콘스탄스 호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수량 기준으로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크고 면적 기준으로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이곳은 요트, 조정, 윈드서핑 등 수상 스포츠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호수들도 위협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기원 후 523년 제네바 호수에서는 쓰나미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몇몇 지역에서는 오염으로 인해 호수 내 어류가 전멸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호수는 여전히 국민의 문화와 경제 생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러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도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의회가 통과시킨 법도 국민이 거부할 수 있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법률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는 바로 국민투표권입니다. 이 권한을 통해 스위스 국민은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조차도 거부하거나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100일 이내에 5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충분한 서명이 모이면 전국 단위의 투표가 실시되며 결과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해당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됩니다. 국민투표권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을 보장하며 법률이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에는 국민 발의권도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새로운 법률 제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발의를 위해서는 18개월 이내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국민 투표를 요구해 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서명을 모으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며 모든 제안이 실제 투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스위스를 국민의 뜻이 법이 되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스위스는 적십자 탄생의 땅이다. 혹시 적십자기의 디자인이 스위스 국기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이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도주의 단체가 스위스에서 탄생했음을 기리는 상징이죠. 이야기는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위스 사업가 앙리 듀낭은 북부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프랑스 사르디니아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군 사이에서 벌어진 솔페리노 전투에 참혹한 애프터마트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로 약 4만 명의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실종되었고 부상자들을 도울 의료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조차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큰 충격을 받은 듀낭은 3년에 걸쳐 솔페리노 회상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전쟁 중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자원봉사 단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1923년 듀낭은 4명의 스위스 인도주의자들과 함께 제네바에서 5인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조직은 훗날 전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단체인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로 발전하게 됩니다. ICRC의 로고인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는 스위스 국기의 색상을 반전시켜 디자인된 것으로 전장에서 의료진을 식별하는 상징이자 인도주의와 연민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앙리 듀낭은 생애를 적십자 운동에 헌신했으며 그 공로로 1901년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된 적십자 운동은 이 나라 국민들이 뛰나 인도주의적 정신과 연민의 마음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위스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인도주의 기구들이 위치한 중심지로서 글로벌 인도주의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번. 동물 애호가를 위한 천국 스위스는
동물 친화적인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동물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목적은 모든 동물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반려견이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할 수 있으며 주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드시 사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니피그나 금붕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동물을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동물 학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소 2마리 이상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심지어 한 마리가 죽었을 경우 남은 동물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반려동물 임대 서비스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지정 공간도 전국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정부는 동물병원, 사료 전문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법과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 스위스는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꿈꾸는 진정한 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사는 나라 중 하나이자 특이한 매력을 가득 품은 스위스의 17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